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시골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어요. 1600년대 중반까지 런던은 52만 명에 불과했는데 1800년대가 되자 무려 110만 명으로 두 배가. 정말 사람들이 밀집하게 살게 된 거죠. 그 삶의 질도 너무 나빠진 거죠. 이렇게 도시 인구가 급증하자 빈민이 늘고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나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광인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불황자나 빈민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야, 아니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광인들이 도시의 문제 원인으로 찍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한 명 이렇게 막 변소 뒤나 창고 이런 데다 숨겨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도시에 갈 곳 없는 광인들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황자, 범죄인 이런 사람들을 광인까지 해서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야. 도시 안에 짓게 됐어요. 말 그대로 격리네. 바로 본격적인 수용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의 전신으로 알려진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16세기부터 런던시가 관리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도시의 수용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설민 씨, 그 명색이 병원인데 환자들에 대한 처우나 뭐 관리는 어땠어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하수구 위에 건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수구가 막히면 폐기물들이 올라와서 냄새가 엄청 고약했다라고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공받는 식사가 저칼로리로 하루에 2번 정도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엄청 열악했구나. 그치, 당시 병원이 수용소의 개념이었다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냥 편의상 안 보이게 하는 격리와 감금이었어요. 발에다가 쇠사슬 채워놓은 거 아니야? 아예 수도 감옥처럼 철창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과연 당시 수용소에 있던 광인들은 어떤 상태로 감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와, 아니 몸을 저렇게 묶어놓았다고요? 그렇죠. 이 그림은요, 1800년대에 베들렘 왕립병원에 10년 넘게 수감된 정신질환자를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와. 그의 목에는 튼튼한 철제 고리가 금속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벽에 붙어 있는 6피트 높이의 철봉에 걸려 있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폭이 약 12인치인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었으며 그 고리는 그의 양팔을 감싸고 옆구리에 딱 붙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호르바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광인들은 교수님 그럼 얼마나 그 가혹한 환경에서 이게 감금 당한 겁니까? 자, 광인을 구속했던 건 쇠사슬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통제하기 힘든 광기를 다룰 땐 더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질환자의 목에 채웠던 옷깃이라고 그래요. 저 목에 채워두면 구속된 사람들이 치아로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났냐, 우리 강아지 예, 이거? 예. 네. 칼라하는 목 칼라 하듯이 수술하고 나면은 못 건드리게 하는. 저는 그 한국에서 예전에 음. 그 칼 씌우던 거. 칼 씌운 거 같이.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히는 구속복이었다고 합니다. 얼굴부터 팔까지 완벽하게 구속해서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 되게. 이거는 많이 보셨죠. 네. 요새도 쓰고 있는 우리 이렇게 위험한 죄수들 하는 것 같이. 근데 지금은 오래 쓰진 않고요. 2시간이면 2시간 정말 위험할 때 사용하고.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기한 없이 했으니까 와, 그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람 미치겠는데요? 나중에 진짜 팔 못 쓰겠다 이거. 예. 그리고 영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이보다 더 심하게
구속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야, 좁아. 답답해. 아우, 답답해. 광인들은 각종 도구에 묶인 것도 모자라 저렇게 겨우 딱 두 발만 디딜 수 있는 좁은 공간이나 관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관에다 가뒀어요? 저거 고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증상이 심한 광인들에게는 훈육이란 명목으로 체벌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수용소의 광인들이 참아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당시 병원이나 수용소에서는 광인들을 이용해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아휴, 그러면 안 되지. 뭐로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 정답. 뭐 이제 우리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잘 케어를 해주고 할 테니 기업의 후원을 받는 그런 기부. 되게 바람직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 같지만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약간 동물원처럼 음. 광인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예요. 예. 구경하라고.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즉 관람료를 받고 광인들을 구경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처럼 예, 구경거리로 그렇죠. 만든 거네. 동물원으로 생각한 거죠. 아, 속상하다. 당시 베들렘 병원은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구경하는 걸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팔았고요. 사람들이 오면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듯 광인들을 대했고 서커스에 동물같이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을 광인들을 진기한 동물로 대했대요. 그리고 이때 광인들은 유흥거리로 전락한 이 상황에 당연하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죠. 그렇다면 당시에 1년간 얼마큼 다녀갔을까요? 한 10,000명? 10,000명, 좀 더, 3만 명. 3만 명. 자, 실은 9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거죠. 아니, 왜 구경하는 거야? 진짜 많이 갔네. 그리고 이때 연간 관람료 수입은 300에서 350파운드 정도인데 이 돈은 당시 식량 한 끼분인 빵 48,00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인들을 여전히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괴물, 잘못 태어난 존재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서커스를 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했던 거죠. 와, 산업혁명 시기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급성장하는 시기인데 뭐 치료법 같은 거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나름? 그렇죠. 일부 정신병원은 치료가 벌어지긴 했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매우 황당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에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설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음.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와.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감금은 통제가 아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목적이어야 돼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인들의 인권 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입니다. 그는 광인들도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처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벌써 이제 뭔가 희망찬. 그가 1795년에 프랑스의 여성 수용소인 살페트리에 병원, 그래서 원장이 됐어요. 이곳에는 무려 7,000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 와. 근데 환자들이 묶여 있고 막 어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피넬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럼 뭘까요?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와. 이건 피넬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정신질환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아, 당시 이에 대해 피넬이 병원을 방문한 한 인물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대가 저 야수들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 한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 광인들을 진정시키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공기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설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소. 자,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난 다 이해가요. 두 사람의 그쵸.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네네. 피넬은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도덕적 치료를 큰 병원에서 하고 또 밀어붙이고 했기 때문에 일종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수용소로 이런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드디어 미치광이 광인으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들이 좀 관리받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와. 교수님, 근데 이전까지 그 수용소에서 황당한 치료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넬의 치료는 어떻게 달랐나요? 그러면 풀어주는 거 말고 뭘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시 피넬이 했던 치료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원인을 찾아서 상황극을 한번 하는. 연극 치료? 예를 들면 자신이 단두대에 보내질 것이라는 이상한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피넬은 그 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연극을 계속 시켰대요. 아, 또 12년 동안 스스로 내가 난 예수다 라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대요. 뭐였을까요? 설교? 설교? 바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위한 분별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와. 결국 중요한 거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관찰된 걸 어떻게 바꿔줄까 하는 1대1의 치료를 야, 생각했던. 7, 8천 명 어떻게 그렇게 다 했지? 이렇게 정신질환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이 갖는 이상한 소수의 광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흔한 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1845년 영국에서는
미치광이법을 시행하면서 중증 정신질환 호소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 이제 풀어줘라. 사회로 돌려보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드디어 심리 치료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나요? 네. 안나오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당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심신이 지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라는 건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신체적 고통 내지는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데, 안나의 증상은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 6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 또 신체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마비돼서 못 움직인다고 해요. 내지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독일어 못 하겠다고요. 그런데 안나오는 당시 프로이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조셉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환자였어요. 그때 이 조셉 브로이어 박사가 시도한 치료법은 뭐였을까요? 최면? 최면, 맞습니다. 최면 치료입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하던 중에 말을 막 하면서 불편함의 원인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안나오가 치료받으면서 이 브로이어 박사와 나눈 대화를 각색한 걸 지원 씨와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레드선. 아주 불친절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방에 갔는데 그녀가 기르는 아주 끔찍한 짐승이 바닥에 놓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막 핥아먹고 있어요. 그 모습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나요? 너무 불쾌한데 예의상 그녀한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착하네, 안나가. 그러니까 안나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개가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보고 불편감을 느낀 거죠. 거기서 혐오감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안나는 평소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온갖 불만과 분노를 확 털어놓고 나니까 최면 치료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는 안나의 치료 과정을 쭉 듣고 나니까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에 남아있던 과거 경험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의 마비까지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걸 통해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아주 고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상담치료법의 발판이자 정신분석 뿌리가 됩니다.